때는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늦가을의 어느 날, 한양에서 사흘길을 달려온 가마 한 채가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유서 깊은 박씨 가문의 대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맑고 깊은 눈매를 한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어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기엔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화, 바로 오늘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녀는 이 고을의 유지인 박진혁 대감의 맏아들, 박도준의 아내가 되어 박씨 가문의 새 식구가 된 것입니다. 박씨 집안은 한때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나 몇 년 전부터 가세가 기울어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주인 박진혁 대감은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을 목숨처럼 중히 여겼고 안방마님인 김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새아기를 들여보내거라. 김씨 부인이 사랑채 마루에 나와 새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첫인상은 그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인사를 올리는 목소리는 또렷했으며 그 눈빛에는 조금의 주눅 든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오나 가문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오히려 당당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속마음, 쯧쯧, 고분고분한 아이일 줄 알았더니 그리 만만치는 않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예단과 혼수의 규모가 박씨 집안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정의 몰락으로 인해 넉넉하게 준비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지요. 김씨 부인은 뒷방에서 못마땅한 듯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양반가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이건 너무 보잘것없지 않은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추석 제례를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친정에서 배운 방식대로 제례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님, 예로부터 제사상에는 생선과 육고기를 함께 올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법도라 배웠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제를 지내왔거늘 어디서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감히 가품을 바꾸려 드는 게냐?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날카로워졌지만 연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마다 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조상님을 기리는 제례의 참된 뜻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둘째 아들인 박도현이 비아냥거리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글을 좀 아신다고 무척이나 똑똑하신 모양이요. 허나 이 집의 법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현의 말투에는 날 성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연화의 뺨이 살짝 붉어졌으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며느리 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도현은 사랑채에서 아버지 박진혁과 형 도준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형수는 양반의 채통만 내세울 줄 알지 정작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이 더 어려워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남편인 도준은 아내를 두둔하고 싶었지만 엄한 아버지와 기세등등한 동생 앞에서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진혁 대감은 말없이 담배대만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시동생의 빈정거림이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그렇다고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바른 도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씨 집안의 그늘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오래도록 지켜온 낡은 질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연화가 박씨 집안에 들어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집안의 속사정이
하나둘씩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었습니다. 가주인 박진혁 대감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고을원님인 이태윤의 집을 찾아 바둑을 두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원님과는 오랜 버두로 지내며 바둑판 위에서 교류를 쌓아왔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연패가 이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원님은 박대감 대신 고을의 또 다른 유지인 김진사와 더 자주 마주 앉았습니다. 들었나? 요즘 원님께서 박대감 대신 김진사랑만 바둑을 두신다더라. 연거푸진이 교류도 끊기는 모양이지.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 고을 최고의 바둑 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박진혁이었기에 체면은 물론 원님과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바둑판만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 도현은 이 틈을 절호의 기회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체면 회복에만 몰두하는 사이 자신이 집안의 실권을 쥐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곳간에서 쌀을 몰래 빼내어 그것을 담보로 차용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이 정도 쌀이면 당분간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닌 자신이 멋대로 파서 만든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사흘 뒤 도현은 아버지 박진혁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임시로 쌀을 담보 삼아 급한 돈을 구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님 앞에서 예전처럼 길을 세우시기만 하면 이 빚쯤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 내가 애썼다. 내가 바둑판에서 다시 길을 세워야 원님과의 정도 이어지고 그래야 집안 사정도 풀리게 마련이지. 그러나 안방마님 김씨 부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연화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기운이 어긋났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재수가 없는 것 같지 않소? 당신이 바둑에서도 연거푸지시고 집안 분위기도 영전과 다르지 않소. 연화가 이런 서늘한 기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나서서 변명하기보다 조용히 살림을 챙기며 집안의 실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쌀독을 확인하고 낡은 장부를 들춰보며 수입과 지출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쌀의 양과 실제 곳간에 있는 쌀의 양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동생 도현이 밤마다 곳간을 드나드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마음, 도련님께서 밤마다 곳간에서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것일까? 연화는 마음속으로 의아했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섣불리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님과의 바둑에서 또다시 크게 진 박진혁은 완전히 기세를 잃고 말았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박진혁에게 사람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지요. 도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층 더 노골적으로 집안일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짜 차용 문서를 잇따라 꾸며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저러고 계실 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은 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연화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살림살이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틈새로 더 큰 위기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지요. 서연화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둑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것이지요. 친정아버지가 손님들과 바둑을 두면 연화는 늘 옆방에서 조용히 그 판세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었지만 수를 외우듯 기억하며 형세를 읽는 눈이 저절로 트였던 것입니다. 그날도 연화는 조용히 살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곳간을 정리하던 중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쌀가마에서 나온 쌀의 양이 장부의 기록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군. 분명 어제 확인했을 때만 해도 이만큼은 있었는데. 그때 도현이 곳간 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고 연하는 재빨리 쌀가마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현은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품에서 차용 문서를 꺼내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닌 자신이 멋대로 만든 흐릿한 모양의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시동생이 집안을 속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직접 목격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화는 남편 도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집안의 곡식 관리는 누가 맡고 계십니까? 그야 아우가 도맡아 하고 있지. 나는 어려서부터 글만 붙들었고 살림엔 서툴다 하여 아버지께서도 아우에게 모든 장부를 보게 하셨네. 남편의 대답에 연화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도현이 이 틈을 타 무언가 검은 짓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한 노인 선견이었습니다. 박 대감님, 시름이 깊어 보이시는데 소인이 관상이나 한번 보아드릴까 하오. 관상은 무슨 놈의 관상? 요즘 바둑판에서도 연거푸 지고 있는데 될 일이 있겠소? 그때 노인의 눈길이 사랑채 한편의 바둑판에 머물렀습니다. 이 집은 한수만 바로 두면 살아날 상이로되 반걸음만 어긋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상이구려.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바둑판을 두고 하는 말인지 집안 형편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안채에서 그 말을 엿들은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바둑의 형세와 집안의 형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으로 들렸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장부를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도현이 만든 차용 문서의 날짜와 곡식이 줄어든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문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집안 인감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속마음, 이건 분명 가짜 도장이구나. 다음 날, 연화는 곡간지기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 요즘 밤에 곡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 그 말씀이십니까? 둘째 도련님께서 요즘 밤마다 곡간을 드나드시더이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곡간지기의 말은 연화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둑에서도 성급한 수는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보름이 되어 원님 댁에서 바둑 대국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유지들이 모두 모여 바둑을 관람하는 자리였지요. 박진혁에게는 체면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원님 댁 사랑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놓인 바둑판 위로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 박대감. 오늘도 한판 멋지게 두어 봅시다. 원님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박진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흰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첫 수부터 신중했지만 잔뜩 움츠러든 기세가 역력했습니다. 초반부터 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채에서 바둑판을 지켜보던 연화는 안타까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수가 너무 작고 수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수세에 몰리고 계시구나. 판세는 점점 더 기울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박진혁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의 눈에 한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놓치고 있는 절묘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을 놓으면 흩어진 세력이 단숨에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 저곳에 두시면 되는데. 연화가 무심코 속삭였고 곁에 앉아있던 남편 도준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 방금 무슨 말을 하였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 판세는 계속 기울었습니다. 이때 이태윤 원님이 문득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앉은 이는 박대감의 새며느리가 아니시오. 허면 부인, 바둑판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던데 혹여수를 아는 것이오. 갑작스러운 물음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여인이 바둑을 안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감히 바둑을 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릴 적 부친께서 두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본 적은 있었습니다. 이태윤 원님은 흥미로운 빛을 띠었습니다. 여인이라 하나 수의 이치는 다르지 않을 터. 어디 한 수만 일러보시오. 연화는 깊은 숨을 고르며 바둑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좌상기 소목 자리에 한 수 두어보심이 어떠하실지요? 그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겉보기에 그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저기 두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인이 바둑을 조금 안다고 너무 나서는 것 아니오. 박진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판이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흰돌을 그 자리에 놓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흰돌들이 마치 하나의 기운을 받은 듯 잇따라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님의 흑돌 대마가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단 한 수로 전체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지요. 순간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둑의 밝은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저 한 수로 저리 큰 집이 무너지다니. 참으로 묘한 수로구나. 이태윤 원님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오. 한 발 물러섬이 두 발 나아감이 되는 법이지. 참으로 묘한 착상이로구나. 사람들은 그 수를 박진혁이 둔 것으로 알고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굳이 나서서 고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체면을 살려드리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몇 수를 더 이어가 보았지만 결국 승부를 접고 말았습니다. 오늘 판은 박대감의 승리로다. 실로 훌륭한 수였소. 박진혁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구겨졌던 체면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원님 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 박씨 집안은 모처럼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도현만은 달랐습니다. 형수인 연화가 주목받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도현은 마음이 비슷한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일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소. 계집이 바둑을 저리도 잘한다니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이겠소. 더구나 우리 형수님께서는 요망한 수로 남정네들의 눈길을 홀리는 듯 보이니 어찌 그 속을 믿을 수 있겠소. 도현은 교묘한 말로 연화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원님 댁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원님이 지난번 판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현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그런데 여인이 이토록 바둑에 능하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제 형수께서 남정네들 앞에서 재주를 뽐내며 이목을 끄는 것이 어찌 여인의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이 잠시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에 마음먹었던 일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 또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연화는 품에서 장부와 몇 장의 차용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도현이 위조한 문서들이었지요. 원님, 이 문서들을 보시지요. 장부에 기록된 곡식의 양과 실제 곡간의 양이 맞지 않고 문서에 찍힌 도장 또한 집안의 정식 인감이 아닙니다. 연화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도현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증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곡간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님. 둘째 도련님께서 밤마다 곡간을 드나드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증언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연화를 모함하려던 도현의 올가미가 오히려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원님은 엄숙한 눈빛으로 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이 모두 사실이냐? 원님의 위험 어린 목소리에 도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님,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연에게는 곡식 유용과 문서 위조의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내리겠다. 또한 내가 만든 차용 문서는 모두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채무는 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어서 원님은 연화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이 부인의 슬기로운 대처 덕분에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으니 이는 집안의 공이라 여겨박시 가문의 재산과 명예는 보전토록 하겠다. 집에 돌아오자 김씨 부인이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자초지종을 들은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에는 분노보다 후회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괜히 몰아세운 것이었구나. 연하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집안에 이런 화가 닥친 듯 싶습니다. 아니다. 연화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했을 것이다. 내가 자존심에 눈이 멀어 내 진심을 몰라보았구나. 부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에 연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의 일이 마무리된 뒤 박씨 집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로부터 집안 살림장부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지요. 연화야,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 살림을 맡아다오. 내가 나보다 훨씬 꼼꼼하고 지혜롭지 않니? 연화가 살림을 맡자 무분별한 지출이 줄고 생활이 검소해지면서 빚이 조금씩 갚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진혁 대감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허울뿐인 체면보다 알찬 살림이 진짜 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연하의 말이 옳다. 겉만 번지르르한 체면보다는 속이 든든한 살림이 참된 돌이지. 남편 도준 또한 아내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속마음, 내 아내가 집안을 이리 지켜냈는데 나라고 어찌 허송세월만 하랴. 장남으로서, 지아비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 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곤장을 맡고 깊이 반성한 도현 역시 새 사람이 되어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가 열리자 도주는 마침내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연하야,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었을 게다. 기울어가던 박씨, 집안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문은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화의 지혜와 덕을 칭찬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도리는 복을 부른다더니 저 집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참으로 현명한 부인이야. 그의 겨울, 눈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진혁 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감회 어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만큼 안정을 찾고 도준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까지 나아간 것은 모두 우리 며느리, 연화 덕분이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 서연화. 그녀의 이름에는 이제 지혜와 덕망, 그리고 위기에 처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슬기의 상징이 함께 어우러져 오래